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8%를 기록해 취임 3개월도 안 돼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휴가를 앞둔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코로나 과학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비대위 요구가 나오기 시작한 가운데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대표 선거 컷오프를 통과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강훈식 의원에게 조속한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강 의원은 지금은 비전을 말할 때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초대국장으로 비경찰대 출신의 김순호 치안감이 임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선 지구대를 찾아 경찰을 격려했고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인천에서 자동차를 훔쳐 경기도 고양시까지 운전한 뒤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까지 사용한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검거 과정에서 경찰 얼굴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은 경상 비용이 10% 이상 줄고 불필요한 자산 매각과 함께 내년 정원을 줄여야 합니다. 채용 인원도 줄일 예정이라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취업 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복지정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47% 인상됩니다. 월소득 기준으로 4인 가구는 162만 원, 1인 가구 62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약 9만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0% 아래, 정확히는 28%를 기록했거든요. 전 정권과 비교를 해봐도 지지율 하락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같은 기관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4년 차에서야 30%대가 무너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3년 차에야 지지율 29%를 기록했거든요. 반면 요즘 대통령의 내부 총질 메시지 논란으로 더 관심을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지지율이 낮으면 공무원이 안 움직이고 개혁 동력도 상실할 수 있죠. 윤 대통령이 다음 주 휴가에서 어떤 해법을 들고 올지 주목됩니다. 먼저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80일 만에 30%대가 무너졌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였습니다. 긍정 답변은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정평가이유로 인사 문제가 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최근 논란이 된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 파동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반발을 하고 그래서 내부 갈등이 커지면은 이 단발성 이벤트가 좀 오래가는 이벤트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지율이 당분간 올라가기 힘들 수는 있어요. 확실한 지지층이었던 TK와 PK 지역에서도 부정응답이 높게 나타나면서 자칫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음 주 휴가를 앞둔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코로나 과학 방역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다는 원칙 아래 방역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여권 내 갈등에 국민이 실망한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다시 좀 국정 기조를 변화시켜서 민생 경제에 집중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셔야 한다고 다시 충고드립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론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열심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심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데는 국민의힘 내분 사태도 한몫했습니다. 이 와중에 배현진 의원은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비대위 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초선 의원 일부도 성명서를 내며 여기 동참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배현진 의원이 당 지도부 가운데 처음으로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배 의원 사퇴를 계기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지금의 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박수영 의원 등이 집권 여당이 오히려 정부의 개혁 동력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낸 초선 의원 성명에도 30여 명이 동참하며 비대위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최근 대통령과의 문자 노출 사태 등을 꼬집으며 권대행 리더십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차기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SNS에 2차례나 글을 올리며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죽기를 각오하면 오히려 살 수 있는 만큼 당을 먼저 생각해 최고위원들은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하지만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를 꾸리자는 데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최고위원이 총사퇴를 해야 가능하다면서요. 최고위에는 이준석계 의원들이 있고 이들은 이 대표가 돌아오길 바라고 있으니 사퇴를 할 리가 없겠죠.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은 비대위 전환 요구에 최고위원이 모두 사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의 전례는 최고위원들이 총사퇴를 한 후에 비대위가 구성이 됐고 그냥 일부가 사퇴한 상태에서 비대위 구성된 전례는 없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 재신임을 물을 거라는 일각의 전망에도 권대행 측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을 제외한 다른 최고위원들도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당원 당규상의 비대위로 가려면 전원이 사퇴를 해야죠. 예. 그것만 말씀을 드리죠. 이준석계 김용태 최고위원은 그만두지 않는다. 권대행 체제가 안정화로 접어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권대행 지원에 나섰습니다. 헌법은 모든 사람들이 준수해야 되는 것처럼 당 헌도 당에서 모두 다 준수해야 될 헌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되어 있고 의원총회에서 결의가 됐습니다. 권대행 측 관계자는 의원들 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권대행을 재신임한 걸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볼까요? 당대표 본 경선엔 3명이 올랐고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 어대명을 엎으려면 나머지 2사람이 힘을 모아야겠죠. 여기까지는 박용진, 강훈식 두 의원 모두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단일화 시점을 언제로 할지부터 2사람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 경선 전부터 단일화를 주장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 이길 수 있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며 같은 97그룹 강훈식 의원에게 조속한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당심과 민심을 담는 어떤 방식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8월 3일 첫 당원 투표가 진행되기 이전에 결론이 나면 가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강 의원은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지금은 비전과 가치를 말할 때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두 분은 다 대통령 후보셨잖아요. 저한테 여론조사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국민들에게 제 비전과 제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는데 조금 가혹한 거 아닐까요? 단일화 룰에 여론조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데 강 의원으로서는 대중적 인지도에서 앞서는 박 의원의 제안을 서둘러 받을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치교체 추진위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의원은 단일화 논의에 말을 아끼면서 국민 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들의 생각 또는 당원들의 생각과 이 여의도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제가 민심, 당심 말고 여심이 따로 있는 것 같다. 기득권에 빚진 게 없다며 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는데 당원과 일반 국민 참여 비중이 커지는 본경선을 앞두고 민심에 호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숨진 채 발견된 40대 남성의 집 소유주가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옛 비서 배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배 씨는 이른바 법인카드 바꿔치기의 당사자인데 숨진 참고인의 개인 카드도 여기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죠.
참, 순진 남성은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일 때 그 당시부터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숨진 채 발견된 40대 남성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소유주는 이재명 의원의 옛 비서인 배모 씨와 그녀의 어머니. 배 씨는 김혜경 씨의 최측근입니다. 건물주로 남편은 아니고 3층 살았대요. 법인카드 의혹의 핵심인 배 씨는 경기도 5급 공무원 시절 이재명 의원 자택에 소고기와 초밥 등을 배달하도록 지시한 인물입니다. 배 씨는 숨진 참고인과 매우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는데 배 씨의 법카 바꿔치기에 사용한 카드 중엔 참고인의 카드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재명 의원의 집에 배달된 물품 결제 내역서에 숨진 참고인의 개인 카드 내용이 있는 걸 확인하고 소환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참고인은 이 의원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도 산하기관인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비상임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이번 참고인 사망 사건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닫았습니다. 숨진 참고인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였다고 하는데 그거 좀 알고 계셨나요? 경찰은 숨진 참고인이 배 씨 집에 살았는지 몰랐고 단순히 참고인 조사만 한 거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이 하반기에 공수처를 감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스스로 감사원 감사에 신뢰를 무너뜨린 꼴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 감사를 한다고 인정한 꼴도 되죠.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집중한 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입니다. 중요 책임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단 겁니다. 가장 중요한 책임자이자 모든 그 특혜를 주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그 권한을 가진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 요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시장까지 그 연결된 위법부당 사항을 저희들이 발견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사퇴 압박을 받는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 찍어내기에 동원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보통 감사하면은 등장하지 않는 포렌식 그 방법들이 동원된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그 감사입니까? 수사입니까? 정권의 시각에서 과거를 무차별 뒤지겠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청부, 표적, 작전이죠. 하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감사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올 하반기에 감사를 기관 운영 감사를 착수할 생각. 여기에 독립기구인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란 취지의 답변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귀를 좀 의심케 하는데 달리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박자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굉장히 힘겨루기가 치열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몇 명이 사퇴해야 비대위로 넘어갈 수 있는 건지 말이 다 달라요. 네, 우선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명이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와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한 김재원 전 의원을 제외하면 7명이었고 배현진 의원까지 사퇴를 했죠. 비대위를 요구하는 측은 최고위원 과반이 사퇴하면 최고위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반면에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최고위원 모두가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당원 당규 96조를 보시면 당대표 거리시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 당내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최고위 기능 상실이 뭐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이 과반이 사퇴하면 된다고 해도 비대위 체제가 쉽지 않다는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배현진 의원 외에 2명이 더 사퇴해야 하는데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용태, 윤영석 최고위원은 물론 또 정미경 최고위원도 비대위 체제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윤심이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퇴한 배현진 최고위원은 친윤계로 알려져 있잖아요. 사전에 조율이 안 된 걸까요? 네, 배현진 의원 측의 공식 입장은 지도부의 책임을 지고 내린 결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배 의원이 윤 대통령계로 분류가 되는데 윤심이 작용했다고 보기에는 논리가 부족하고요. 이준석 대표의 징계 이후 한 달 동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직무 대행을 맡으면서 전 강릉시 선관위원 아들의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또 구급 공무원 비하 발언 논란, 문자 유출 사태까지 긴 터널을 지나쳐 왔고 결국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했고 지도부 총사퇴 여론이 강하게 나왔는데 의견이 오늘까지도 하나로 모아지지 않자 배 의원이 먼저 사퇴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반응이 나왔습니까? 윤핵관 이철규 의원과 설전도 어제 이어서 오늘 또 계속되던데요. 네, 이 대표는 최고위에 대해서는 아직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제 울릉도를 나온 뒤에 경주에서 당원들과 순두부를 먹는 사진을 어제 올리면서 윤핵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윤 대통령이 당선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했던 이 대표에게 아직도 세상을 어지럽히니 앙천대소할 일이라고 비판했고요. 이 대표는 덜 유명해서 조급하신 것 같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온 사람이다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이 의원이 다시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처럼 관종도 아닙니다. 또 그러고 이름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내명을 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한 이 행태를 보이거나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 대표가 내부 총질에 해당하는 언행을 한 게 맞다면서 당원들도 이 대표 사퇴 이후에 탈당을 많이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철규 의원이 본인이 어제 쓴 페이스북 메시지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과 의논을 했다면서 장 의원이 응원 폭탄이 더 많다 이렇게 격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2030에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반발을 한 얘기가 됐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법인카드 문제로 참 지금 곤욕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춘천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유튜브 방송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의원이 김혜경 씨 법카 바꿔치기 의혹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춘천을 가는 차 안에서 또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면서 국민의힘을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요. 고학력, 고소득자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가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언론 때문에 그러지. 네, 언론을 탓하면서 또 민주당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제는 진보적인 대중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노골적인 선민의식, 국민 갈라치기라고 했고 여론조사만 봐도 민주당의 지지층이 중산층과 서민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또 정치 성향의 저학력과 저소득을 굳이 끌어오는 게 상대방의 지지층을 얕잡아 본다는 오만함이 느껴진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 강훈식 의원도 거들었는데요. 우리가 폐기해야 할 민주당의 선민의식을 다시 보여줬다면서 비판을 얹었습니다. 네, 정치톡톡 박자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MBN은 앞서 정부가 2019년 탈북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하기 위해 판문점 출입을 관장하는 유엔사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강제 북송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단독 보도해 드렸었는데 당시 정부가 유엔사로 보낸 출입 신청서를 단독으로 또 입수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북송 하루 전날 그것도 긴급 공문 형태로 판문점 출입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귀순 의사 같은 내용은 하나도 없었죠. 조경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제목 긴급 판문점 출입 협조 요청. MBN이 2019년 탈북어민 2명 강제 북송을 위해
당시 정부가 유엔사에 판문점 출입을 요청한 세장 분량 공문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적십자 전방 사무소장이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에게 보낸 이 문서는 2019년 11월 6일 발송됐습니다. 적십자는 다음 날인 11월 7일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 자유의 집에서 북한 주민 송환 승인이 목적이라고 적었습니다. 판문점 출입자 명단은 모두 17명. MBN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과 파악한 결과 15명은 통일부 직원 6명과 경찰특공대 8명을 포함한 당국자로 추정되는 가운데 탈북어민 2명은 북한 주민이라는 정보 외에 강제 북송 상황을 암시할 만한 추가 정보는 아예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는 MBN과의 전화통화에서 유엔사가 당시 정권과 적이 되어선 안 되니까 긴급 공문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도 압박감에 승인을 해줬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 대 정부의 판문점 출입 승인은 사흘에서 닷새가 걸리는데 이 건은 긴급 요청 하루 만에 승인과 동시에 탈북어민 2명의 강제 북송으로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지난 3일 전북 무주에서 경찰이 물에 빠진 할머니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다슬기를 잡으러 강에 들어간 할머니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바로 뛰어들어간 거죠. 우리 주변 경찰 대다수는 이렇게 묵묵히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데 여기와 완전 달라 보이는 세상도 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는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윗분들 얘기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초대 경찰국장에 비경찰대 출신 김순호 치안감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초대 경찰국장에 비경찰대 출신 김순호 치안감을 임명했습니다. 광주 출신인 김 치안감은 광주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1989년 경장경체로 입직했습니다. 이후 경찰청 감찰 담당관과 서울 방배수장 등을 거쳐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에 올랐습니다. 경찰국장 후보군인 치안감 34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25명으로 김 치안감은 소수 비경찰대 출신입니다. 경찰 내부에선 경찰대 출신을 두고 날을 세워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일부러 경찰대 출신을 배제했을 것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경찰대 출신 한 총경은 MBN과의 통화에서 경찰국 신설을 두고 벌어진 집단 행동의 배후에 경찰대 출신이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도 이 같은 기류를 인식한 듯 과장급 인사에 대해선 출신별 배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장급 인사는요, 골고루 하려고 합니다. 총괄과는 이제 우리 행안부에서 맡고 인사지원과하고 자치지원과인데 경찰대하고 비경찰대로 이렇게 골고루 나누려고 합니다. 총경이 맡게 되는 인사지원과장과 자치경찰과장은 다음 달 1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경찰국 논란 때문이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가기 전 경찰서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휴가를 앞두고 경찰서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간 근무 상황과 휴가 계획을 물으며 근무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나도 학생 때 이렇게 술 먹고 집에 간다고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그냥 바글바글해. 이게 힘든 데라. 범인들이 많이 근무가 돼가지고 바깥에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윤 대통령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경찰관들이 든든하다며 제복 공무원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치안 상황 점검을 위한 일정이었지만 경찰국 신설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경찰관들의 민심을 달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소속 의원 5명은 항의 피켓을 들고 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를 만나 경찰서장 회의 후 이뤄진 대기 발령과 감찰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질과 리더십을 보여라.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사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남겼습니다.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사명 총경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공방을 벌이면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인천에서 차를 훔쳐 무면허로 경기도 고양시까지 운전한 중학생 2명이 붙잡혔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결국 꼬리가 잡혔는데 도주 과정에서 경찰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참, 이들은 14세 미만 촉법 소년들입니다. 이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 고양의 한 아파트 단지 안입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벽면에 검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차에서 떨어져 나온 플라스틱 부품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제 오후 1시쯤 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중학생 일행 2명이 경찰에 붙잡힌 현장입니다. 뛰니까 걔가 여기서 이렇게 경찰 아저씨가 잡으니까 엎드렸어요. 그래갖고 저 경비실에 여기 지금 들어온 차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수레가 서 있었어요. 도주로가 막힌 절도범들은 차를 급하게 후진하다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이곳에 차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차를 훔친 곳은 인천. 경찰은 그제 오전 10시쯤 새벽에 차량이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절도범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추적하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카드를 사용한 일행이 차를 훔친 이들이었습니다. 차량 위치를 파악한 경찰은 추적 3시간 만에 주차장에서 잠복하다 차를 훔친 중학생들을 검거했습니다. 차량이 도난 사고가 있어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지하에 가서 차를 확인하고 이들 일행은 도주하다 경찰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린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중학생 2명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조사하고 있지만 이들이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전북에서 물놀이하던 일가족 3명이 숨진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싸움이 났습니다. 사고가 난 하천 다리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이 바뀌거든요. 사고는 진안군에서 발생했지만 시신이 수습된 곳은 무주군이라 서로 자기네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은 뒷전인 채 말이죠. 김명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천에 빠진 막내를 구하려다 형과 아버지까지 변을 당한 3부자 익사사고. 소방당국은 사고 초기 발생지를 전북 진안군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러자 진안군이 발끈했습니다. 다리 밑에 보면 모래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돗자리를 깔고 놀고 계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위치는 무주 분함이 맞아요. 다음 날 전라북도는 상황 보고를 통해 사고 발생지를 무주군으로 발표했습니다. 사고 장소에 있는 하천다리 왼쪽은 진안군, 오른쪽은 무주군 관할인데 숨진 일가족이 당시 다리 오른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면 다리 아래서 쉬잖아요. 그때가 시각이 한 거기 4시가 넘었잖아요. 그 다리 그늘이 무주 쪽으로 이게 치우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엔 무주군이 발끈했습니다. 애초 익수사고는 진안군 관할 하천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무주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맞아요. 그래서 잡을 때는 떼내려 왔어요. 두 지자체가 공방을 벌이는 것, 익사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책임을 떠맡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제 진안군 관할 하천에는 구명왕과 구명조끼, 물 위에 안전 펜스까지 설치돼 있지만 무주군 관할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설이 없었습니다. 저기다 해놓은 여기는 하루도 안 했어. 이걸 올해는 작년에도 안 하고. 두 지자체가 관할 다툼을 벌이는 사이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든 술을 마시고 종업원과 손님이 숨진 사건이 있었죠. 당시 숨진 남성 차에선 2,000명분의 필로폰이 발견됐는데 이 남성에게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어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20대 손님이 차를 타고 가다 숨졌습니다. 손님의 차 안에선 2,000명분의 필로폰이 발견됐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신 종업원도 숨졌습니다. 20대 손님이 필로폰을 어디선가 구해왔을 것으로 보고 공급책을 추적한 경찰은 사망 사건이 벌어지기 전 필로폰을 건넨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긴급 체포한 마약 공급책과 판매책은 50대 남성 A씨 등 모두 4명입니다. 경찰은 관련자의 진술과 통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 이들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추정 물질 약 120g, 대마 추정 물질 약 250g, 엑스터시 추정 물질 약 600정과 주사기 수백 개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 4명에 대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정확한 마약 유통 경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요즘 날이 푹푹 찌다 보니 에어컨을 두고 다투는 분들 많죠. 온도 때문에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공장 기숙사에서 에어컨 온도 조절 문제로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냉장기기 공장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이 공장 기숙사에서 50대 남성 A씨가 동료 직원 2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국적인 3사람은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이였습니다. 둘이 치고받고 싸워서 경찰이 잡아가고 전달해서. 3명 같이 살 사람이에요. 원래도 너무 좋았어요. 아저씨 잤어요? 싸움 때문에 일어났어요. 에어컨 온도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2사람이 A씨를 빗자루로 폭행한 겁니다.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휘둘렀고 동료 2사람이 복부와 허벅지 등을 다쳤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흉기를 휘두른 남성을 특수 상해 혐의로 입건했고 다른 남성들도 특수 폭행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달부터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됐죠. 그럼 보행 신호가 들어왔고 사람이 그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을 때 운전자는 우회전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헷갈린다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헷갈리지 않으면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홍지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회전을 하려던 차가 보행 신호를 발견하고 멈춰섭니다.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데 뒷차가 경적을 울리고서야 출발합니다. 이달부터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도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가도 되지만 헷갈려하는 운전자가 많다 보니 차가 밀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없는데도 일단 멈췄다가 초록불일 때 가도 되는 건지 사람이 없는데 멈췄다가 다시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그게 좀 헷갈리죠. 횡단보도를 건너가도 되는지 운전자에게 확실한 신호를 주는 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곳에는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 보행 신호가 켜지면서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헷갈리지 않고 통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어 보행자들도 만족합니다. 복잡하고 사고 우려가 있는 데는 우회전 표시를 만드는 게 좋죠. 그래야지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우회전 신호가 빨간불일 때 멈춰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내년부터 우회전 신호에 대한 법률 근거도 완비됩니다.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면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 착각이 없도록 우회전 신호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과 도로 상황을 살펴서 우회전 전용 차로를 설치하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회전 신호가 늘어나면 교통정체가 발생할 수 있고 우회전 신호도 운전자가 무시한다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호등 못지않게 안전운전 습관이 중요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우정 비행을 아십니까? 타국 공군과 우리나라 전투기를 같이 타는 겁니다. 얼마 전 폴란드 정부가 우리나라 방산물자 20조 원어치 수입 계약을 맺었잖아요. 우리 군의 블랙 이글스 항공기에 탑승한 폴란드 공군은 한국산 FA-50 전투기의 성능이 환상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우리 공군의 T-50B 8대가 폴란드 공군기지 활주로에 섰습니다. 맹렬한 인질 소리와 함께 이륙한 뒤 폴란드 공군의 PLG-130 6대와 현대 비행을 진행합니다. 잠시 뒤 T-50B가 붉은색과 흰색 연기를 내뿜자 폴란드 국기 영상이 상공에 펼쳐집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폴란드 공군의 특수비행팀과 함께 우정 비행에 나섰습니다. 비행에 나선 T-50B는 경공격기 FA-50의 모체인 T-50V 에어쇼용 특수항공기입니다. 앞서 우리 방산업체는 폴란드 정부와 내년 하반기까지 12대를 포함해 총 48대의 FA-50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비행에선 폴란드 공군의 지휘관들이 T-50B 후방석에 탑승해 FA-50의 성능을 간접 체험했습니다. Nice plane, a really nice plane. Some of Polish MiG-29s are equipped with pretty modern avionics. 폴란드 정부는 FA-50 외에도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대에 대한 구매 계약을 맺었는데 수출액이 최대 2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이집트 등 세계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전방위 K방산 수출 마케팅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북한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위험한 시도를 한다면 정권과 군대가 전멸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미국 업체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체제 선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평양 돋보기 오늘은 외교안보팀 김문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어린 소녀를 앞세운 유튜브 영상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른바 전승절 69주년 기념 행사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을 향해 전멸 등을 언급하며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북한 꼬마 유튜버가 자신의 일상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려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장 최근 영상은 북한의 워터파크인 문수 물놀이장을 다녀온 곳인데 직접 한번 보시죠. However, my favorite pool in the indoor pool is none other than the wave pool. That is because the wave pool is designed to make a wave that you can witness in the open sea. 와, 물놀이 시설이 굉장히 좋네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 영상을 찍은 소녀는 누굽니까? 네, 북한 것이 아닌 다른 인터넷으로의 접속은 엄격하게 통제되는 만큼 이 영상 모두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도자인 김 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이와 별개로 외국에서는 북한의 체제 선전을 위해 이런 유튜브 영상을 정상 국가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국식 영어도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이 어린 11살 소녀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런던에서 함께 일했던 북한 외교관의 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일 운동을 한 빨치산 1세대 리을설의 외증손녀이기도 한데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인 셈입니다. 코로나19 격리 경험을 설명한 장면도 보시죠. 때마침 집으로 군의관이 약을 배달해온 모습을 포착했다는 듯이 보여주기도 하고요. 얼마나 나라가 잘 보살펴주는지도 열변합니다. 아까 문수 물놀이장이라고 하셨죠.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누가 주로 이용합니까? 이용 요금도 있습니까? 네,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문수 물놀이장은 평양의 기관, 군 그리고 당의 간부들이라면 공짜나 다름없는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국정 가격의 100배에 달하는 암표 가격, 북한 말로는 합의제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합의제 가격으로 이용 티켓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 전문가에 따르면 전체 표의 10%만 평양 기관과 군부대 등에 제공이 되고 나머지 90%는 암표로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데 일반인 월급의 그러니까 월급의 5배에서 최대 10배 수준으로 매우 비싼 것으로 한 장이에요? 보여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암표다 보니까 야매로 시기별로 보통은 그저 쌀 한 5kg나 6kg 정도의 가격을 두려야 입장할 수가 있거든요. 쌀 몇 킬로를 팔아서 문수물놀이장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정도의 그 재력이나 능력이 있어야 갈 수 있다. 그 쌀 가격을 월급으로 환산해 보니 네. 그랬고요. 또 장마당 등을 통해서 월급보다 소액의 돈을 좀 더 번다고 해도 수영복 대여 비용 등도 안에서 추가로 들어가 부담이 상당합니다. 애초에 북한에서는 피서라는 표현조차 낯섭니다. 여름에는 토목공사와 농사일 등으로 바쁘기 때문에
1년의 휴가는 주로 겨울에 많이 쓴다고 하고요. 네. 여름에는 선풍기와 오이냉국으로 더위를 그저 식힌다고 합니다. 와, 4명이 4인 가족이 물놀이 갔다가는 아주 기둥불이 뽑히겠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아시다시피 미국 회사 구글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적이라고 부르는 북한이 유튜브를 이용하는데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북한은 유튜브에 과거 조선의 오늘 또 우리 민족끼리 이런 노골적인 영상을 올리다가 잇따라 폐쇄된 적이 있고요. 네. 이제는 아이와 여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과거 2020년에 은하라는 계정이 완곡한 형태의 체제 선전을 했는데 이마저 구글 서비스 위반으로 폐쇄되자 새 방법을 찾고 있는 건데요. 폐쇄가 되면 U자를 붙여서 새 채널을 파는 방식으로 2년째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채널도 있고요. 최근 대외용 영상의 공통점은 김정은 또는 노동당 관련 언급을 아예 생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선전 매체도 과거의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이 뉴미디어 쪽으로 옮겨가는 양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융통성 있고 유연한, 그러니까 어린이나 젊은 여성이나 혹은 유창한 영어를 구현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북한의 이러한 유연한 선전 정책은 지난 2012년 김정은이 곰돌이푸 등이 나오는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부터 예견이 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 정책에 의해 이 영상들은 또 언제든지 삭제 조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대대적인 공공기관 다이어트에 들어갔습니다. 하반기부터 예산을 10% 넘게 삭감하고 내년에는 정원도 줄여서 효율성을 높이라는 지침을 내놓은 건데 정원이 줄면 채용 인원도 줄 수밖에 없겠죠. 취업 준비생들은 울상입니다. 박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상정 의결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전국 350개 공공기관은 인원이 34% 늘고 부채 규모가 84조 원 증가하면서 경영부실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고 불필요한 자산이나 부실 출자 회사도 팔아야 합니다. 또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 감축도 포함됐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은 공공기관 정원 감축이 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4년 넘었어요. 취업으로 다시 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근데 이제 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제 맥이 풀리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허탈하기도 하고 혹시 내가 앞으로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부는 일정 수준의 신규 채용은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공기업 취업 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코로나19 격리 지원금 등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정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국민들의 소득을 일렬로 쫙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정치를 반영해서 산출하죠. 이 소득이 5.47% 인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약 9만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월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는 62만 원, 4인 가구는 162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조희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한 달 생계급여 58만 원으로 살아가는 A씨는 최근 급격하게 오른 물가 탓에 생활이 더 팍팍해졌습니다. 밥 6,000원 하던 게 지금 한 8,000원, 9,000원이에요. 그 돈 갖고는 힘들어요. 그냥 겨우 그냥 목숨만 연명한다고 보는 거예요. 정부가 이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등을 정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540만 원으로 28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저소득층을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서 5.47%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62만 3,368원, 4인 가구 162만 289원 이하면
이 금액과 실제 월 소득의 차이만큼을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률이 낮았던 데다 올해는 유독 물가가 많이 올라 빈곤층이 체감하는 현실은 더 크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뭐 한 200원, 300원 오르는 어떤 식료품이라든지 식자재가 있으면은 그거는 포기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오셨던 거거든요. 이게 허리띠가 아니라 진짜 이제 목줄을 조이는 듯한 고통. 이번 인상으로 필요한 추가 재정은 연간 6천억 원 수준.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산정 방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시간 넘게 전화로 현안을 논의했지만 견해차만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 정상이 격한 말로 충돌했는데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준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시진핑 주석과의 5번째 미중 정상통화.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 33분에 시작된 논의는 2시간 17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Very direct conversation, and that they've known each other for some time. President Biden has known President Xi for about 4 decades. 하지만 대만 문제를 놓고서는 양보 없는 기싸움과 격한 말로 충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는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시 주석은 14억 중국 인민의 확고한 의지라며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는 거센 표현으로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검토를 놓고 중국이 극도로 반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绝不会坐视不管，必将采取强有力措施，挫败任何外部势力干涉和台独分裂的。 대만 문제 외에 중국의 인권 상황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 전반을 놓고 논의했지만 역시 이견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쟁점마다 대립하면서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거론되지도 않았습니다. 미중 정상통화는 양측 갈등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입장 차이만 확인하며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데만 의미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남의 신분을 훔쳐 그 사람 인생으로 살아간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닌 부부가 함께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무려 40년을 살았는데 이 부부는 심지어 구소련 첩자였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국방부 일까지 맡아서 했는데 말이죠.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60대 미국인 부부인 프림로즈와 모리슨이 함께 살던 하와이의 집입니다. 평범한 노부부로만 보였던 이들은 현지 시간 22일 갑자기 체포됐습니다. 이들이 1960년대에 사망한 어린이 2명의 신분으로 지난 1980년 결혼한 뒤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But they kind of kept to themselves for the most part. Bob used to do the yard and he just wore headphones and he just kept to himself. 그런데 이들 부부의 사건에는 미국 연방수사국인 FBI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집을 수색하던 중 옛 소련의 스파이인 KGB 제복을 입고 찍은 40년 전 사진이 발견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겁니다. FBI는 남편이 22년간 미국 해양경비대에서 복무했고 최근 몇 년간은 미국 국방부 도급 업무를 하고 있던 만큼 첩자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That the defendant ever accessed to do an internal threat assessment. They need to understand what, if anything, might be in the hands of our adversary. 부부는 러시아 첩자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조만간 신분 도용과 정부 전복 모의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태양과 햇빛을 나는 달리 표현할 수 없어 노란색, 옅은 유황색, 연한 황금빛 레몬색이라 부른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노랑인가.
천재화가 고흐가 사랑한 노란색에는 그가 찾으려 했던 태양, 빛, 따뜻한 기운, 밀밭, 비옥한 천혜의 땅 등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노란색이 공포의 색이 됐습니다. 유튜브가 콘텐츠에 붙이는 노란 딱지, 일명 노딱 때문입니다. 올해 초 KBS는 자사의 유튜브 채널 KBS 뉴스에만 이 노란 딱지가 4년간 무려 8,053개가 붙었다고 공개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 제도를 다룬 뉴스, 인천 제주 간 백길이 열렸다는 뉴스에도 노란 딱지가 붙었으니 공영방송이 이럴진데 개인이 올린 영상은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노란 딱지는 폭력, 음란 등 총 14가지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붙는 부적합 표시입니다. 이 딱지가 붙으면 유튜버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제재는 필요하죠. 하지만 문제는 유튜브가 제재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업로드 직후 한참 조회수가 올라갈 때 노란 딱지를 붙여서 수익을 막다가 뒤늦게 해지해 주는 겁니다. 그럼 유튜버들은 황당하겠죠. 그래서 유튜브가 고의로 노란 딱지를 남발해 광고 수입을 독식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는 겁니다. 유튜브의 노란 딱지도 이용자 중심으로 선보겠습니다. 구글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최소한 제재 사유만이라도 공개케 하겠다는 인수위의 발표에도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는 식. 유튜브가 이렇게 고자세를 보이는 이유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약관을 이유로 미국에 있는 구글 본사로 직접 연락을 하라고 하거든요. 유튜브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럼 이젠 누가 움직여야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정작 이 일을 할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죠? 그래서 그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국리에 다 닿는데도 말입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노딱을 아십니까? 였습니다. 워낙 물가가 오르고 금리도 높다 보니 지갑을 열기 쉽지 않죠. 실제로 지난달 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소비가 4개월 연속 줄었는데 24년 만의 일입니다. 문제는 이번 달도 물가 상승률이 6%가 넘을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트가 저녁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부쩍 오른 가격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고르다가도 걱정부터 앞섭니다. 과일을 아무래도 예전에는 먹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생각 좀 해서 좀 알뜰하게 사야지. 요즘 애들 방학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음껏 사 먹지 못하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실제 체감하는 물가가 어떤지 제가 직접 저녁장을 봐보겠습니다. 저녁거리로 즉석밥과 돼지고기, 물만두와 체리를 샀는데요. 6개월 전에는 48,000원이면 모두 살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이젠 59,000원으로 10,000원 넘게 비싸졌습니다. 높아진 물가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소비는 넉 달째 감소했습니다. 소비가 4개월 연속 감소한 건 1997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승용차 등 내구재, 오락 취미 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그리고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모두 줄어 전월에 비해 0.9%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장마와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뛰면서 이번 달도 6%대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물가에 경기 회복을 지탱했던 국내 소비가 위축되는 데다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수출 타격 가능성도 있어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암 치료가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정상적인 세포까지 파괴한다는 거죠. 수술 없이 중입자로 암세포만 골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됩니다. 우선 내년에 서울 그리고 부산과 제주에도 치료센터가 들어선다는데 그간 중입자 치료를 위해서 해외로 나가야 했던 환자들의 불편이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입자 가속기와 치료실 설치를 마친 연세세브란스 병원은 내년 3월 중입자 암 치료에 나섭니다. 중입자 암 치료는 가속시킨 탄소 입자가 암세포 앞에 멈춰 막대한 방사선을 쏟아붓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양성자나 기존의 엑스레이 치료보다는 생물학적 효과가 2~3배 정도 높다고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중입자 치료는 일본 7곳과 유럽 4곳, 중국 2곳까지 전 세계 13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연세세브란스 외에 서울대 병원이 2027년 치료를 목표로 부산에서 준비 중인데 제주대 병원도 중입자 치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암 환자가 중입자 치료를 받으려면 일본과 독일로 원정을 떠나야 했는데 국내에만 3곳의 중입자 치료 시설이 들어서는 겁니다. 2026년 정도에는 첫 환자를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일본에 상당히 많은 그런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협업 과정을 통해서 重粒子線治療の特徴は陽子線や X 線などに比べても放射線抵抗性の難治がんに対して非常に効果が高いことです。 제주 내 최종 입지 선정에 나선 가운데 도내 기대감은 큽니다. 암 환자에 대한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설과 여건이 완료가 된다면 고부가 가치 의료 관광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암으로 진단받는 환자는 25만 명가량으로 중입자 치료 확대는 국내 암 치료 기술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그리고 MBN이 주최한 시각장애인 골프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시각장애 골퍼들은 열정을 불태우며 멋진 샷을 만들어냈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로 팔짱을 꼭 낀 채 티박스에 올라서는 두 사람. 골퍼와 샷 도우미 2인 1조로 진행되는 시각장애인 골프대회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샷 도우미가 알려주는 방향 그대로 스윙을 하면 공은 어느새 저 멀리 날아가 있습니다. 가끔 맘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마지막 공이 홀컵에 들어가는 순간 실수는 모두 잊어버립니다. 더위 속에 땀은 쏟아지지만 선수들은 샷 하나하나에 열정을 담아냈습니다. 많은 골프장이 장애인 골퍼들을 외면하는 현실에서 무더위에도 이렇게 필드 위에 설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시각장애 골퍼들은 행복할 따름입니다. 저희는 골프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요. 더위를 잊을 만큼 그런 즐거운 라운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시력이 전혀 없는 전맹 B1 부분에서는 최규일 선수가, 일부 시력이 남아있는 약시 B2 부분에서는 이승우 선수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나왔어요. 우리 서포터 해주시는 분이 방향 제시해주고 안 보이니까 시키는 대로 했는데 모처럼 필드 위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냈던 시간. 시각장애 골퍼들은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생기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현재 제5호 태풍 송다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송다는 내일이면 제주 남쪽 먼바다를 지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내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올해는 그 밖의 남부지방에 비바람이 치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는 최고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지겠습니다.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최고 8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남부지방으로는 1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지 않는 중부지방의 폭염은 계속됩니다. 오늘 서울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34도를 넘어섰고요. 내일은 3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에 따라서는 양양이 27도로 상대적으로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내륙으로는 소나기도 지납니다. 내일 오후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에 국지적으로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으로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낮 동안은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순간풍속 15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해안가로는 너울이 높게 밀려오겠습니다. 강원 산지로는 낮은 구름이 지나면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